오늘 2025년 지방직 시험 치느라고 많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비도 오고 전국적으로 이런 차분한 날씨에서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 그러나 시험을 치고 나오면 항상 아쉬운 점이 많죠. 자, 그러한 점들을 이제 행작에서 저와 함께 전체적인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일단 우선 전체적인 총평을 좀 알려드리고 들어가면, 총평. 자, 이번 행작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문제 배분의 영역적으로 본다면 총론 문제가 3문제 정도로 왔었고, 정책론에 해당하는 영역 문제가 한 6문제, 그리고 조직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제, 인사행정이 3문제, 재무행정이 3문제, 그리고 전자정부 관련되는 문제가 1문제, 지방행정 관련되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그래서 비율적인 분포에서 분포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적인 분포까지 한번 따져본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영역별 분포는 맞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야 될 문제와 좀 안 내도 될 문제들이 좀 마구잡이로 기준을 뒤섞여 버렸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한 분포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떠하냐? 난이도는 이번 지방직 구급 시험은 중상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상인데 왜 중상을 붙였냐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서 느꼈던 체감 난이도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난이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상에서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과거처럼 단순 암기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 20문제 중에서 17문제 정도는 이론적 베이스에 들어가고 한 3문제 정도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너무 또 튀는 쪽으로 흘려버렸죠. 약간의 평균적인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않는, 즉 출제원이 들어갔을 때 출제원끼리 합의하에서 난이도에 대한 조금의 조절이 좀 약하지 않았나. 네, 이건 저희 추론입니다. 출제원이 누가 들어갔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상 정도, 확실한 것은, 난이도 면에서 확실한 것은 작년 그리고 그전 시험보다는 지금 문제가 훨씬 더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행정학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서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첫째, 단순 암기형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한 암기 스타일의 이 행작이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제가 기본 이론과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OT도 아주 강조했었는데, 앞으로 요 해설 강의 마치고 앞으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멘트를 좀 더 드릴 거고, 평가해 본다면 단순 암기형이 아니라 행정학적 사고에 대한 이 행정학적 논리와 그리고 이해에 대한 문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하다못해 데이터 기반법 같은 문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다 그 법을 모르더라도 행정학적 사고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문 속에서도 단순 암기형이 아니라 행정학적 내용을 나열하면서 논리를 다듬는 이런 문제들, 특히 정책론 같은 경우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적 논리와 이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단순 숫자 암기라든가 단순 암기라든가 여러분이 그 두 문자, 제가 그 두 문자 아주 경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형태는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 행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행작은 정말 전공 과목으로서의 특징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에 의한 실력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중상의 어려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제 카페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 받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던데, 그 결과는 왜 나타났을까? 결국 이러한 체계에 맞춘 공부를 하셨을 때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체적인 총평을 마치고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저와 함께 문제 지문에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해설 들어가 보죠. 자, 1번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시죠. 1번. 자,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했죠. 자, 직위분류제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제와 전통적으로 비교해서 내는 문제죠. 물론 이 이권 파트에 있는 것들이 먼저 나온 것은 문제 배분, 문제 유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총론 문제가 왜 먼저 안 나오냐, 그런 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관련되어서 비교해보는 문제인데, 계급제와 대비했을 때 인사행정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이건 전형적인 바로 계급제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일,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바로 직위분류제의 모습을 가져가겠죠.
통일 직무의 동일 보수를 지급하라는 바로 이걸 우리가 합리적 보수 체계를 확립한다라고 했을 텐데, 이 합리적 보수 체계 확립이 직위불주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는 맞고, 그리고 신분 보장이 강하게 보장되어서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한 건 당연히 계급제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죠. 하지만 이 직위분류제가 직업 공무원제와 전혀 상극인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그래서 개혁과 리얼이 틀렸고 니은디 것이 맞는 걸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좀 무난한 문제, 기본적인 베이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셔서 2번입니다. 입법부 위의 전통적 예산 원칙. 보통 우리가 노이마르크 예산 원칙의 근대적 예산 원칙에서 원칙과 예외, 이러한 사항들, 원칙과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들 외우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암기를 좀 해둬야 될 사항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는 그냥 정의 자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었는데,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거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다가 넣고 있다. 그렇다면 지문 중에서 바로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바로 하나라도 누락되는 것 없이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고, 공개성은 국민에게 말 그대로 예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공해주고 알려야 되는 것들이죠. 한정성이라는 것은 예산의 원칙을 규정대로, 그래서 목적, 시기,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정성의 원칙.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1번에 있는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자, 3번을 가보죠. 우리나라 균형 인사 정책. 이 문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당황스러웠을 법한 문제입니다. 이 균형 인사 정책에 대해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데 문제에서 자 보시면 1. 장애인, 지방, 지역 인재, 그리고 양성평등, 이공계 저속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1번은 그냥 평범한 서술이죠. 균형 인사 정책이 어떤 컨셉이라는 것을 기본 강의라든가 기출, 그리고 심화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이어서. 근데 이번에 지방인재, 지역인재 육성 목표제, 전국 지역인재 추천제, 그리고 양성 채용 목표제 순으로 도입했다. 이 순서를 물었죠. 지금 순서를 물었습니다. 좀 아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순서가 물론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도입되어서 있고, 이것이 대표 관료제로서 우리가 사회적인 진출, 즉 사회적 약자들의 진출의 기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 관료제 같은 것들을 매우 학습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순서를 물었다. 이건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온 게 사실은 바로 이 균형 인사 정책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바로 양성평등,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양성평등 여기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98년 정도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쭉 해서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이공계 우선 채용 할당제 같은 것들까지. 그래서 순서적 측면에서 징계된 것들. 그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과연 이 각각 개별 장애인에 대한 것, 이공계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연도를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토대로 해서 이것은 완전 100점 방지용 문제로서 출제원이 조금 의도적으로 좀 심하게 그냥 튀어버렸죠.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문제입니다. 나머지 이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도 꽤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는 사실상 이 연도를 다 알고 있는 수험생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 연도 2번을 제외하더라도 그럼 나머지를 토대로 해서 흔히 제거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갈 수 있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도 답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장애인 구분 모집제에서는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원서 넣을 때도 저로 장애인 징여를 별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애인 징여에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이러면 정말 작심하고 악의적으로 낼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 서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고, 4번에 사회적 소수 집단의 공직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대표 관료제 적용 사례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맞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번에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푸실 때고, 실제는 바로 여성 채용 할당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장애인, 그 다음에 최근에 이공계, 그 다음 중간에 지역 인재 할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공계 우선 채용 할당제 이런 형태로 전개됐죠. 시간 순으로 굳이 나열한다면 자 그래서 3번에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의 객관식이 갖고 있는 어떤 순발력적 측면과도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보죠. 4번입니다. 하우스 에반스의 바로 경로 목표 모형인데 이 경로 목표 모형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는 이 경로 목표 모형에 들어가는 것들은 동기부여 이 경로 목표 모형의 이 리더십적 요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네, 특징적인 것은 이 브룸의 VI 이론이 결합되어 가지고 원인적 변수와 그리고 독립적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 기대 이론 변수가 들어가서 사용된다는 점에 아주 특징적인 모형이라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출제위원은 하우스의 이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인 변수에 해당하는 이 리더십의 유형 4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하우스 모형도 똑같이 여러분 암기하고 계실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행작이 암기해가지고 맞추자는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행작적 추론의 능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공 과목의 힘이죠. 그러면 자 여기 지문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관계를 강조한다. 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한다. 이건 제 기본서, 만행적 기본서에 정의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토시 하나 틀고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자, 제 기본서를 안 봤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4가지 중에서 지시적. 이건 말 그대로 자, 말 그대로 지시하니까 이건 안 맞겠죠. 그러면 후원. 제 교재는 이걸 지원적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뭐 지원이나 후원이나 어쨌든 서포티브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욕구를 배려하고 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죠. 참여라는 개념이 들어오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된다? 그렇죠. 부하의 제도적인 참여의 루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아니고 성취지향이라면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것을 달성에 대해서 보상도 지급해주는 이런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개념적 추론해 봤을 때 바로 후원적 리더십으로 혹은 지원적 리더십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해서 행작적 사고를 좀 유연하게 적용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안 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 거지 사실 문제 자체의 행작적 가치는 그렇게 어렵거나 높진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격을 기준했을 때. 자, 제가 지금 해설하면서 맞춰야 된다, 틀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합격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각각 문항 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의 노력이 적었다. 이걸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 자,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죠.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데 자,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직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물을 게 많은데 이번에는 조직 문제들이 한 4문제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구조. 자, 첫째 이음미 없는 시밀리스 조직을 묻고 있는데 이 조직은 우리가 탈관료제 유형에서 린덴의 이음미 없는 조직이라고 해서 한번 확실히 정리했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미 없는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 아니죠. 이 이음미 없는 조직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목적은 기존의 관료제 조직이 너무나 이렇게 쪼개지고 분산되고 분할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음미 없는 조직은 이런 분산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면 통합적 구조로 아예 전환시키자라는 거. 그래서 이 부처 간의 경계와의 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게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시밀리스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경계 없는 이음미 없는 조직이라는 개념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게 시밀리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분산적 구조를 토대로 한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구조는 자, 이것은 분권과 직권의 조화를 이루는 아주 특징적 조직이 바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구조로서 환경 변화의 연결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네, PPT 지문이 내려갔군요. 자, 있다.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조직, 요 기능이 갖고 있는 수직적인 요소와 그리고 프로젝트 혹은 사업 부재라고 부르죠. 사업 부재가 갖고 있는 수평적 요소가 결합되어서 그래서 이중 구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지금 요 PPT의 정상적인 모습들인데 이 전자칠판에 옮기고 나서 이 틀이 조금 깨져버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바로 시험 끝나고 바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전자칠판의 반응에 대한 체크를 못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해설까지 자료에서 다 올려두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버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팀제죠.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 부여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의적인, 그렇죠. 또 창의적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에도크라시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특정 단어를 외워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형태의 공부들은 행작이 굉장히 하수의 공부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바꾸셔야 되겠죠. 이제 바로 이런 제대로 된 이해. 그래서 팀제와 팀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토대로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즉각적 대응을 해가는 이런 유연한 구조, 이게 바로 팀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죠. 물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자, 팀제에 대한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1번.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6번입니다. 이 정답 표시도 PPT에서는 사라져야 되는데 전자칠판은 그대로 구현되어서 좀 아쉽지만 일단 여러분 시험 친 상태니까 뭐 부담 없이 보십시오. 각각의 문제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건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마지막 해설 단계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앞으로 행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강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 가치는 뭐냐. 자, 신행정론이 등장했습니다. 신행정론이 등장과 더불어서 강조된 개념으로서 이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 경제적, 사회적 약자죠. 약자와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 자, 그렇다면 롤스의 차등의 원리와도 직결될 수 있는 롤스의 바로 정의로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아주 강조를 한번 드렸었는데, 자, 그건 뭐냐. 평등, 형평, 바로 이거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바로 형평성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하겠죠. 자, 됐습니다. 개념에 대한 확인 문제로서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보죠. 7번 정책 집행의 하향과 상향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죠. 자, 하향적 집행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집행을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수능의 확보와 통제 목적을 두는 것이 하향적인 거고, 상향적인 것은 현장과 재량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상향적 접근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그렇죠, 결정자의 의도입니다. 그것이 목표를, 그래서 세운 목표를 준수하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두 번째,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 과정을 이야기하여 일선 집행 관료, 그렇죠, 일선 관료입니다. 집행이란 말 빼도 됩니다. 바로 현장의 중심, 상향이고. 3번,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목표 수단 간의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자, 이건 조금 복합적인 역설을 갖고 있는데, 이 하향적인 것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뭘 우선시한다? 목표를 시간적으로 우선시하고 목표에 대한 수단에 달성인 거죠. 이 목표, 수단,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구조에 여기에 딱 맞닥뜨린 것이 바로 뭐다? 목표와 수단의 관계라는 것을, 목표와 수단의 관계라는 것을 인과관계, 이렇게 고급의 표현으로 딱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미 훈련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접근을 해가기 때문에 바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정치행정 몇 원론이 됩니까? 그렇죠. 상향적 접근법은 정치행정 기본적으로 이론론의 논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를 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논리를 갖고 있는 하향적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정답 하나하나에 대한 중요성보다 행작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은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답에 대한 이 해설들은 워드화 되어 가지고 카페, 네이버 카페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틀이 틀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십시오. 자, 행정이론입니다. 총론에 있는 이론 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자, 공공가치관리론. 최근 들어서 이 공공가치론이 강화되면서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연속으로 지금 시험에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보수만의 정당성의 지지, 공공가치 윤리 영역. 자, 요게 바로 뭐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의 세 가지인데, 이건 보수만이 아니라 무어가 제시했죠. 그래서 학자를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오히려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번에 신공공 서비스론 NPS는 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떠하다?
방향잡기보다 기존의 방향잡기에 치우쳤던 정보가 어디냐면 신공공관리론의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공공서비스론은 NPM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방향잡기보다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봉사자, 바로 서비스죠. 3번 유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와 민간 부분 그리고 비영리 부분 간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해 가지고 협력적 네트워크, 그렇죠, 이게 경쟁한다든가 거래한다든가 이런 구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거버넌스의 본질이었죠. 4번 공공선택이론, 이거 뭐였죠? 경제학적 접근이었습니다.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하여 바로 이익의 극대화, 그렇죠, 바로 비시장적 영역에 대한 행작적 경제학적 접근이죠. 행정력에 대한 경제학 접근. 그래서 시장 경제화시키고 극대화의 논리를 토대로 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공공선택론 모형입니다. 자, 모형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킹던의 흐름창 모형의 문제. 자, 이 흐름창이라고 불려지는 킹던의 흐름창 모형은, 흐름창 모형 문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아니죠. 자, 킹던의 흐름창은 정책, 그리고 정치, 그리고 문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의 흐름이 어떠하다? 우연히 결합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제 설정 혹은 정책 결정에 나타나는 우연적 결정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책 참여자라든가 해결책, 이건 뭡니까? 쓰레기통 모형이죠. 코에 맞춰 올 스낵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래서 킹던의 흐름 모형의 요소와 틀렸습니다. 특히 킹던 모형에서 요 정치 요소 굉장히 강조하고 아주 잘 봐두세요라고 강조했던 모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혼합 탐사 모형에서는 혼합 탐사, 혼합 주사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합 탐사 주사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 이건 합리 모형적 바탕에 있는 근본적 결정과 그리고 세부적 결정, 지엽적 결정, 이건 점증 모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래서 합리와 점증의 결합, 혼합 탐사, 지원의 모형 맞고,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의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이거죠. 바로 초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직관적 요소. 네, 이게 바로 최적 모형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이 합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조했었죠. 이렇게 지문 속에 비중은 작지만 딱 녹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앨리스 모형, 쿠바 미사일 사태를 토대로 한 이 앨리스 모형, 주요 모형이었죠. 이 모형에서 조직과적 모형, 모형 2입니다. 에서 따르면 정부는 하위 조직들의 연합 집합체, 하위들의 느슨한 결합이죠. 이것은 회사 모형적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자, 정답 됐습니다. 10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단체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뭘 한다? 법인으로 한다. 아예 지방자치법의 법인이다 라고 딱 규정하고 있죠. 특별지방자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할 때는 어떠하다? 그렇죠. 광역적 사무를 필요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이고 또 조항적 내용이며, 3번에 자, 구성지방자치단체 의원은 특별지방자치 의원을 겸할 수 있다. 원래 지방의원은 겸할 수 없는데 이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4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협의 투약을 정하고 그리고 그 구성지방자치 의결을 거쳐서 기재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지방자치에 관련되면 주무부처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이 나와야죠. 이건 우리가 지방직 대비해서 파이널 자료 특강하고 자료로 나눠 드릴 때도 이거 아주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그대로 폭 들어왔습니다. 잘 맞추셨을 겁니다. 만행작 특강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는 뭐냐? 어떤 제도냐? 자, 주민이 지방자치의 조례를 원래 조례는 의회가 제정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청구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해주고 있죠. 이 제도가 뭐냐? 주민 참여적 요소 중에 주민 수항, 리콜 제도 아니죠.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아닙니다. 재정적 감사가 아니고 주민 발안, 정확하게 주민 조례 발안 제도죠. 예전에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가 더 강화되어서 주민 조례 발안 제도로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서 주민들도 조례를 낼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12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입니다.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 심사 정비 등의 완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디 국무총리 아닙니다. 국무총리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와 방통위 요즘 시사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방규 요 방규는 대방규라고 하죠. 대방규. 대방어도 아니고 대통령의 방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뿡뿡이 이건 어디?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 두 번째, 규제일몰제는 규제 기존 존속 기간, 검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규제 타당성을 바로 정기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존의 원칙은 얼마?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죠. 자,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 금제 형식을 갖는 규제 체제를 의미하고 있다. 요 체크 표시가 지금 파일이 프로그램이 구현되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건 틀렸죠? 틀렸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칙 금지고 예외적인 허용이죠. 요 원칙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 주는 것은 뭐다? 네거티브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자, 들렸고 4번 규제 샌드박스. 이건 정말 제가 수업 때 아주 원래 시험 나올 거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콕 찍어드렸죠. 네, 인강의 자료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들어와 버렸는데 아주 반갑게 푸셨을 겁니다. 당연히 풀어야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뭐였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는 사실은 핀테크라고 불려지는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이제 금융 파생 상품 같은 곳에서 먼저 적용됐습니다.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좀 어느 정도 적응해 줄 수 있도록 뭐한다? 보호해 주는 거지 규제로 괴롭히지 않은 게 아니었죠. 보호의 요 연재 만화 보호해 주는 제도. 이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꼭 알아둬야 될 용어였는데 나와서 아주 반가운 문제였습니다. 자, 13번을 가보겠습니다. 행정기관, 자, 위원회에 대한 종류들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행정기관원에 있는 행정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독립규제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이론적으로 분려보죠. 그 중에 1번에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렇죠.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일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행정위원회. 자, 자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조정 협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네, 이건 자문이죠. 그래서 자문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네, 구성력이 없습니다. 근데 3번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만 집행 책임까지. 자, 이 출제위원은 아예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행정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위원회라고 먼저 전제를 해줬죠. 땡큐에 사실은. 그럼 뭐한다? 집행하죠.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의 준독립규제위원회 같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공정거래법상에서의 직무라든가 한 8개에 해당하는 그 직무들을 기능적으로 수행합니다. 그 중에 소비자 주권의 문제라든가 공정경쟁의 문제라든가 중소기업 보호경쟁체제의 확립의 문제라든가 이 주요 4개의 영역을 갖고 거기서 법 8개를 적용해가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책임까지는 안 진다. 뭘 책임을 안 집니까? 행정위원회인데. 네, 출제인이 아예 힌트를 줘버렸죠. 그러나 또 시험 현장에서 이런 걸 놓치고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이러다 보면 조금 급박하게 풀다 보면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행적인 체계 속에서 훈련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이것도 제가 예상 문제로도 내기도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4번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한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이건 왜 되죠? 4번 질문은 사실 1번 문제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을 넣는다는 것은 좀 부연적인 거지 지문적 가치가 훅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지문 가치 없는 거 내주면 좋죠. 우린 그 현장에서 맞추면 되니까. 자, 어쨌든 13번 문제. 자, 정답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정책평가입니다. 정책평가의 타당성,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정책평가 문제도 예상했던 바대로 그대로 싹 들어와서 고맙죠. 자, 가보면 정책평가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1. 외적 타당성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 일반화, 그렇죠. 일관성이 아니라 일반화가 바로 외적 타당도입니다. 두 번째, 구성적 타당도. 자, 이것은 추상적 개념이나 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이론적 체계의 구체성을 갖고 일치하는가. 이론적 구체성이 정도. 일치.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표본 자료와 통계적 검증에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래서 강력한 연구 설계. 이러한 표현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죠. 내적 타당도. 자, 이거는 바로 인과관계적인 측면에 있는 겁니다.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도 아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면 답은 단연코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가 있어야 기본적인 실험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일반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그렇죠. 우선은 내적 타당도입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외적 타당도 확보가 전제.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암기형으로 여러분이 행자를 공부하실 때는 그냥 타당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외, 구, 통, 내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자 외우셔도 별 지장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라고 지금 누차 말씀드리죠. 행작의 전공적 요소, 제가 OT 때 앞에서 평가하면서 행작의 전공적 요소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문제에 맞췄다 틀렸다에 볼 것이 아니라 이 경향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행작은 굉장히 전공 과목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15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5문제. 자, 우리나라의 정부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자, 회계 연도는 1월, 아마 기출 중에 회계 연도를 이렇게 3월 1일,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3월 1일에 시간하는 나라들이라든가 몇 나라를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출제는 제 강의를 보고 출제를 하셨나? 자, 아니고, 우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죠. 회계 연도. 두 번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기하는 헌법상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이건 헌법이 중요하죠. 헌법은 90일인데 국가재정법 얼마? 120일 전까지다. 이것도 아주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3번에 중앙관세 예상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세 결산세. 이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결산서를 만듭니까? 그래서 중앙관세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서 이 각 중앙관세 결산서를 기재부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재부가 전체적인 각 중앙관세의 결산서를 모아가지고 감사원에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끝나기 전에 틀렸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잠정예산, 우리나라는 잠정예산이 아니라 어떤 예산? 헌법의 근거를 갖고 있는 준예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죠. 잠정예산은 이건 영국이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사용하는 범위도 다르죠. 우린 준예산제. 자, 그래서 답은 제도에 대한 정확성을 묻고 있는 문제로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옳은 것은. 자, 16번입니다. 자, 배당. 자, 요거 기출에 이제 한번 들어오면서 요번에 다시 한번 더 들어왔는데, 자, 배당의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 수단입니다. 요거는 배당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H1A가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제력에 따른 규범적, 공리적, 바로 이 타산적, 요런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정책 구조에다 반영을 시킨 건데, 배경이 바로 H1의 모형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의 강제성 정도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했으면 강제성이 제일 강한 게 사실은 규제입니다. 규제. 강제성이 중간 정도에 있어가지고 뭐 보조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도구. 사실은 경제적 정책 도구, 규제적 정책 도구, 규제적 정책, 정책은 말이 들어가는 게 풀네임인데 그냥 도구. 그다음 정보적 도구. 이것은 일종의 자료 제공. 그러니까 강제성이 제일 약한 거예요. 강제성이 제일 강한 거. 종교는 그냥 출전께서 종교인인가 보죠. 출전은 그냥 종교 뜬금없이 그냥 끼워 넣어놨죠.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강제성에 대해서 강하고 중간 정도고 제일 약하다. 이렇게 해서 배당의 모형으로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형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 17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만행제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반가운 문제죠. 네, 문제 속에 답을 알려주고 있죠. 제가 강조했던 그 포인트에서. 자, 첫째,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이다. 이건 뭐 논할 필요 없이 땡큐입니다. 이번 문제 보면 너무 이렇게 좀 뜬금없이 그냥 주어져 버리는 이런 지문들이고, 또 어떤 건 너무 또 파버리고, 그래서 지문 간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번 지방직 9번. 자, 이번에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그렇죠. 일반 회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이어져 버리면,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의 목적으로 해버리면 뭐가 될까? 그런 건 특별 회계가 되겠죠. 특별 회계입니다. 그래서 출제는 특별 회계를 염두에 두고 드디어 자,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사용한다. 그런데 국가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서 양곡, 조달, 우편, 우체국 계급,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이거는 법률이다라고 했죠. 요 네 가지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기업법. 요거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다섯 개라고 했죠. 이게 바로 뭐라고? 특별회계. 야, 이 지문은, 이 4번 지문은, 이거는 만행자 기본 강의라든가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틀릴 수 없는 지문이에요. 제가 수업시 강조한 포인트 그대로, 요 4개 이건 외워둬야 된다고 강조했죠. 4개. 그리고 특별하게 책임운영기관까지. 아주 반가운 문제였습니다. 잘 맞추셨을 겁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정책 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석 기준입니다. 자, 이념적으로 효과는 바로 뭐다? 목표 달성. 끝났죠. 목표 달성입니다. 자, 그 다음 대응성이라는 것은 정책 대한 수혜 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대응성.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 정도. 네, 이러한 정의들이 만행자 기본서에 있는 분석 평가 기준에 있는 정의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만큼 교재에서 적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능률성이라는 것은 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집단에 의해서 얼마나 골고루 배분, 이건 형평성 기준이죠. 형평의 기준이죠. 얼마나 분포되고 있느냐. 우리요, 능률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죠. 거기다 목표 달성까지 가면 효과가 되겠죠. 능률과 효과를 결합하면 효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이 틀렸습니다. 서술이 틀렸습니다. 자, 19번.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 이 공무원 구분, 이거 꼭 알아두라고 아주 강조했죠.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는 좀 아쉬운 게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각각 개별적 사례까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일반직이냐, 경력직이냐, 특수경력직, 요 구별 체계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임용의 주체, 경비부담, 누가 돈 주느냐, 그리고 국가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지고 임용권자의 요 지방의회 의장도 포함, 요게 조금 출제는 그래도 고려하고 넣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습죠. 알고 있었으니까. 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권을 갖고 가는 걸로 바뀌었죠. 지방자치법 개정. 그 상황입니다. 또 수업 때 아주 강조했던 상황으로서 시험에 들어와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 별정직 공무원은 기능연구부 일반 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별정직보다 특수경력직이죠. 그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입니다. 틀렸고. 3번 특정직 공무원의 자, 헌법집단 연구관, 특정직 주목하라고 했죠. 연구관, 경찰, 군인, 군무원 등등등등 했을 때, 자, 특수경력이 아니라 특정직은 경력직 공무원이죠. 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에 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력이 아니고, 정무직은 특수경력직. 큰 부류에서 경력직이나 특수경력, 요 분류 체계에서 틀렸죠. 경력직에 일반직과 정무직이 있고,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에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죠. 그래서 분류 체계상 틀렸습니다. 자, 기본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0번. 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가 수업자를 지능정보법이라든가 전자정보법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률은 강의 때 언급하는 정도로만 딱 넘어갔었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 내용, 이 데이터 기반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문에서 푸는 데는 정답을 골라내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이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고 행정적 토대를 토대로 해서 접근해 간다는 걸 나타내죠.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보면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1번 지문에 이 시행연도가 언제냐면 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연도 23년입니다. 제정은 사실 20년대 들어와요. 근데 이 연도 뭐 중요하다고? 출제연에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번 출제연은 네. 자, 그래서 1번은 무난하고 일단 2번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이거는 바로 데이터 기반 관련 법률, 데이터 활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약간 변형해 놨어요. 지금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수립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이다. 네, 그럼 이게 데이터 기반 데이터에 뿌리를 둔 행정이라며 그럼 3번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시한 기존의 결정자가 자기 개인적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말 그대로 그냥 감에 의한 행정. 이거 안 하고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과학적 체계적 행정을 하자라고 만든 법이에요. 이게 오늘날 빅데이터 행정과도 직결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행정을 하자고 해놓고는 여기는 뭐 근거한 결정권 네 맘대로 하는 게 무슨 과학적입니까?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번 지문 자체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푸셨을 때는 데이터법 나 못 봤는데 어떡하지 하는 당성 속에서 풀다 보면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행작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이 법을 아느냐 모르냐 외웠냐 안 외웠냐 이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관점의 행작적 추론의 영역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3번 틀렸고 4번에 행안부 장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행안부 장관이고 3년 맞습니다. 우리 전자정보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행안부 장관이 한다고 했죠. 네, 지능정보와 종합계획만 과기부 장관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안부 장관이 전자정보 관련되는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다 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시험에서 이 2025년 지방직 9급 자, 이제 끝났죠. 지방직 9급 보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를 보내드리고 하지만 또 이 좋은 결과를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수가 좀 아쉬운 결과와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행작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행작적인 전략을 어떻게 이제 잡아가야 될 것인가 공부의 전략입니다. 자, 이 행작적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차 말하지만 행작은 전공화되고 있고 전공 과목의 깊이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죠. 지문 하나하나가 이 수준을 겨냥하셔야 되고 이해의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암기하는 이런 단순 암기의 두 문자 제발 이런 두 문자 따고 암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런 전공과 이해 체계를 잡는 행작에 이제부터 고득점을 위한 행작을 한다면 당연히 기본 강의를 토대로 해서 만행작 2026년 겨냥한 행작 기본 강의는 이미 완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런 게 행작이구나 진짜 제대로 한번 접근하셔가지고 다음 목표하는 시험에서 꼭 전체 만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문제 중에 난이도 조절 문제가 들어오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학습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의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올리고 둘 테니까 여기 올려둘 테니까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저의 해설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지문들을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스피드하게 아주 핵심적 정리했고 이제 페이퍼화되어서 여러분에게 배포 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받을 때는 댓글 센스 따라두시고 마음껏 프리하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이제 행작을 제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벌써 합격 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글들 보면은 이제 행작의 진짜 관점이 바뀌고 제가 추구하는 이 만행작 스타일이 정확하게 시험의 궤도를 잘 읽어내고 있죠. 자, 다음 시험을 꼭 고득점을 위해서 이제 행작 때문에 합격하는 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